다음에는 좀 상대적으로 널널한 내용인데 이제 시각화 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import cv2가 이제 잘 임포트 되지 않으면은 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풀고 엔터를 치면 뭐가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예요. 요거를 설치하신 다음에 임포트 하시면은 잘 될 겁니다. 이 시각화는 여러 가지 시각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계학과 제외하고 그냥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시각화는 바플랍이랑 그러니까 그 막대 그래프라고 옛날에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바플랍이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라인 플랍,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점도, 손으로 그러니까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요 세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박스 플랫이랑 히스토그램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박스 플랫을 좀 소개를 하면은 박스 플랫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왜 그려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가정을 할게요. 전북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고 통계학을 가리키는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 A 선생님이랑 B 선생님이랑 두 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A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의 점수가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B 선생님에게 배운 학생들의 점수를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편의상 소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75가 가장 작은 점수이고 그 다음에 98점이 A 선생님한테 배운 그 학생들의 맥스 점수입니다. 어, 편의상 이거를 A반이라고 하고 위에를 A반이라고 하고 밑에를 이제 B반이라고 할게요. 그럼 누가 더 어떤 반이 좀 더 공부를 잘하는 반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A반 평균 내고 B반 평균을 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A반에 해당하는 점수잖아요. 요거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B반에 대한 점수는 B민 Y2 이렇게 하면 B반에 대한 값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더 공부를 잘한 거예요? 평균이 하나는 79고 하나는 78.2예요. 79가 잘한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자료입니다. 잘 보면 이게 소팅이 되어 있자 그랬잖아요. 일단 75하고 76을 비교를 해봅시다. 제일 못 본 사람 둘이 76이 좀 더 잘 봤네요. 1점 높아. 얘하고 비교하니까 얘가 1점 높아요. 얘하고 비교하니까 얘도 1점 높아. 얘하고 비교하니까 1점 높네? 얘도 1점 높네. 제 데이터를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1점씩 그냥 높게 만들었습니다. 얘하고 하니까 또 1점 높네?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한번 뒤집히죠. 여기서는 이제 맥스가 81인데 얘는 이제 98점이에요. 이러면 A반이 더 높냐 B반이 더 높냐 이런 것도 이제 좀 대답하기 애매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B반이 높아. 그런데 평균을 구해보면 A반이 높아. 그 이유는 A반에 되게 잘하는 애가 한 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거를 이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A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거야 B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거야? 이것도 되게 애매하죠. 왜냐하면 평균은 A 선생님이 높아. 근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볼 때, 그러니까 최대값 제외하고는 B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이 1점씩 다 높죠. 그렇죠? 근데 A 선생님한테 배운 이 98점짜리 학생은 갑자기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잘하는 학생이었고 잘 나오는 건지 이것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 점수를 보고 A 선생님이 잘 가르치냐 B 선생님이 잘 가르치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겠죠. 되게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교훈은 뭐냐면 이 예제의 교훈은 그러니까 이 단순 이제 평균 비교만으로는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통계라는 게 원래 데이터를 요약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주는 건데 단순히 이제 어떤 숫자로 딱 요약을 해서는 그 정보가 이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럴 때 박스 플롯을 그리라고 설명을 해요. 박스 플롯이라는 게 뭐냐? 일단 A반 학생들의 점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박스 플롯을 그립니다. 박스 플롯을 그리면은 그리는 방법은 일단 plt 점 찍고 이건 이 매프란 라이브러리예요. 매프란 라이브러리에 있는 박스 플롯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냥 그 이런 게 있다라고 익히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한다고 했죠. 요 함수를 쓰면은 이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여기 몰려 있어요. 그렇죠? 75에서 이제 80 몇 점 사이, 한 79점 정도 되겠는데 여기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98점인가 받은 이제 되게 잘하는 학생이 이제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B반 학생들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76에서 81에 적당하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나란히 비교를 해놓는 코드가 이제 이러한 코드인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기가 이제 A반, B반 그러면은 여기 얘를 제외하고 여기 몸통 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B가 올라가 있어요. B반이 좀 더 잘했네 라는 거를 파악함과 동시에 최고점은 A반이 압도적으로 높네. 이거 평균 구하면은 이게 엄청 올라가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데이터를 요약할 때 평균 같은 거를 이용하면은 뭔가 이제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시각화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박스 플롯이 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 이번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을 언제 쓰면 좋냐?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이제 평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전체적인 분포적으로 이게 비교를 하고 싶을 때 맥스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싶을 때 박스 플롯을 쓰면은 유용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히스토그램의 설명인데 히스토그램이 이제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전북고 예제, 전북고등학교라는 이제 가상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예제에서 A반이랑 이제 B반이 어떤 반이 공부를 더 잘하냐, 그 다음에 A 선생님이랑 B 선생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이제 수업을 잘하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보통 평균을 갖고 비교하지 않아요? 일상적으로는 평균을 갖고 비교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잘못됐다던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세상이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어떠한 그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평가할 때 여러 개의 값이 있으면 그걸 평균을 내서 비교하는 거는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떤 경우는 또 예제를 희한하게 만들면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어떤 한 값을 딱 대표를 할 때 이걸 우리가 평균이란 걸 썼는데 보통 이렇게 튀는 값이 있잖아요. 이렇게 튀는 값이 있으면은 교과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중앙값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평균 연봉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원들의 연봉이 이제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임원들 이제 몇 명이 전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부분 사원은 이제 여기에 연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연봉이 이쪽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평균이 막 이런 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엄청 높게.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이제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중앙값을 봐야 된다.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그 마이클 조던이 무슨 지리학과 나왔다면서요. 그의 졸업생들을 보고 평균을 내보니까 마이클 조던 연봉이 이제 엄청 높아가지고 평균 연봉이 이제 되게 세게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중앙값을 썼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래 이렇게 극단적인 이상치가 있으면은 중앙값을 써가지고 값을 대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한 명 있을 때는 오케이 중앙값을 쓸 수 있습니다. 두 개 있을 때는, 세 개 있을 때는, 네 개 있을 때는 적절한 기준이 어디죠? 못 찾겠죠.
이게 의사결정할 때도 똑같아요. 이러한 학생이 한 명 있잖아요. 와, 근데 이러면 A 선생님이 잘 가르쳤다기보다 이 학생이 똑똑한 것 같다. 근데 한편으로는 누군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A 선생님은 그러한 똑똑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특출난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다. 이 똑똑한 학생이 B반에 갔으면은 성적을 못 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에이, 한 명인데 그거 너무 억지다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학생이 만약에 두 명이었다면, 세 명이었다면, 한 5명쯤 되면은, 진짜 A 선생님은 뭔가 상위권을 지도하는데 특출난 재능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는 뭔가 이제 중압값을 써버리게 되면은 거기 위에 있던 값들이 그냥 무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A 선생님이 상위권을 잘 지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위에 상위값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너무 무시하고 사용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적절한 기준이 없고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주저주저 이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는 A반, B반 중에 누가 더 공부 잘하냐, 이거는 그냥 말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특수한 케이스에 한정해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하고 B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그때는 단순히 평균만 비교를 하면은 A반이 공부를 잘하는지 B반이 공부를 잘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상으로 만든 예제가 A반의 성적이 Y1이 있고 B반의 성적이 이제 Y2가 있다고 칩시다. 점수가 뭐 마이너스 1.08 뭐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A의 이렇게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B의 평균을 구해요. 얘가 더 높네. 그쵸? 한 0.5 정도 더 높네요. 그러면 그냥 B반이 0.5 정도 공부를 더 잘해. 이렇게 쳐버려도 돼요. 안 그럴 수도 있다. 박스 플랫 한번 그려보자.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A반, B반.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은 이유는 둘 다 정규 분포니까. 그쵸? 그럼 거기에서 이제 평균적인 값이 이렇게 시프팅 되었다는 거는 그냥 여기 왼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0.5만큼 위로 올린 것처럼 지금 모양이 생겼잖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평균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아니, 둘 다 정규분포라는 가정하에서는 평균 비교만으로 어떤 반이 더 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그때 히스토그램을 보면 되죠. 옛날에 이제 배웠던 거를 이제 좀 떠올려 보면 뭐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종 모양이 나오면은 이제 뭐 정규분포다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가정들을 체크를 하는 이유가 그러한 가정이 일단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슨 약을 개발했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당연히 비교가 안 되고요. 그렇죠?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이제 어떠한 값을 이용해서 그 그릇 간의 비교를 하려면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그 분포에 대한 가정을 사실은 이제 뭐 눈으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것보다 좀 더 좋은 테크닉들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 단계가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예시고, 이건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 이 히스토그램의 구간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가지고 요거에 이제 이 계급 안에 들어가는 빈도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 다른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서부터 살피면은 요 똑같은 데이터이고,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건데, 이때는 10에서 11.5, 그 다음에
11.5에서 13, 그 다음 구간이 13에서 14.5, 그러니까 1.5씩 이제 구간을 나눴을 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이제 크게 10, 15, 20, 25 이러한 간격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여기가 이제 10이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5고 이렇게 그리면은 좀 다른 모양이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 아까 이제 살펴봤던 전북고등학교의 이제 가상 예제에서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니까 둘 다 이렇게 종 모양을 나타내고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이제 0.5만큼 오른쪽으로 그냥 이동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황색이 파란색보다 평균적으로 0.5만큼 더 이제 값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히스토그램을 응용한 예제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논문을 받아갖고 리뷰를 하다가 알게 된 테크닉인데 이게 그 히스토그램의 개념만 좀 잘 알고 있으면은 되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테크닉인 것 같아서 좀 공부해보고 그 소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이미지 자료를 불러왔어요. 요거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서 제가 밑에 있는 요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여기 이미지 자료라는 거는 지금 0부터 255까지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어떠한 자료이거든요. 흑백 이미지는 그냥 가로 세로 픽셀만큼 숫자가 있는 거고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빨강, 파랑, 초록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이미지 자료에 그 숫자들 있죠. 숫자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싹 모은 다음에 여기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00 얼마부터 200 얼마까지 숫자들이 몰려 있죠. 그렇죠? 여기는 숫자들이 이제 골고루 퍼져 있죠. 숫자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는 숫자가 비슷하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비슷한 색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로 왼쪽에 보면은 색상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숫자들이 퍼져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거는 이제 색상이 이제 되게 까맣고 어떤 거는 되게 하얗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상들이 골고루 퍼져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비가 뚜렷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위에 있는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딱 그려보고 이렇게 너무 몰려있네. 어떠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퍼뜨린 다음에 다시 요 대응하는 이미지를 찾으면은 이 이미지를 이렇게 명암을 보존해 가지고 좀 더 눈이 잘 보이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그 이퀄라이제이션이냐? 여기 있는 히스토그램은 이제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내가 이제 구간을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구간을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잘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한 칸에 들어가 있는 색상의 수는 빵, 이 한 칸에 들어가 있는 거는 빵, 이 한 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있겠네, 그렇죠? 요 한 칸에도 많이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 한 칸에 있는 거는 거의 0이겠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이 한 칸에 들어가 있는 색상의 수하고 이 한 칸에 들어가 있는 수하고 이 한 칸에 들어가 있는 수하고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에 있는 수가 거의 똑같아요. 빈도수가. 그래서 이거를 한 칸 한 칸을 좀 넓게 잡았을 때 이 빈도수가 거의 똑같이 나오게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러한 거죠. 이렇게 빈도수가 있으면 이거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면은 히스토그램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고 여기에 대응하는 그림이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요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잡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이미지도 가능한데 여기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를 하고 콜앱에서 요거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느낌표 w get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여기 파일에 이미지 파일이 다운받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고 요게 이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는 코드, 그 다음에 얘가 다운받은 그 파일에서 이미지를 이제 불러오는 코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운받은 이미지를 삭제하는 코드인데, 만약에 이 코드를 주석 처리하면은 이미지를 다운받아 갖고 불러오는 코드까지 실행이 되고 다운받은 파일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img라고 제가 변수를 하나 받았었는데 이거를 치니까 이거 넘파이 어레이네. 아까 많이 보던 여기에 쉐입을 찍어 보니까 683 곱하기 1024 곱하기 3이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3은 색상을 의미하는 거 같죠? 채널. 그러니까 빨강, 그 다음에 파랑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683은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충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683개의 픽셀 값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24개의 이제 픽셀 값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보는 방법은 이제 그 매프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 쇼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좀 익숙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이미지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말했듯이 숫자들의 집합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0, 30, 90 이러한 것들을 놓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0, 그 다음에 여기 30에 대응하는 게 이제 이런 색깔로 보이고 90에 대응하는 걸 이런 색깔로 보이고 그러니까 0이랑 어떠한 컬러랑 그 다음에 255하고 어떤 이제 컬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던 것도 컬러들이랑 쭉 매핑을 하게 되면은 그 숫자들을 나열하면은 그거는 이제 색상들을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고 그거를 이제 되게 세밀하게 나열하면은 이러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이미지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숫자 배열을 여기다 나열을 하면은 0, 여기에 0에 해당되는 게 이 이미지고, 여기 30은 좀 더 이제 밝아지고, 255까지 가면 여기 가장 밝은 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0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0, 요쪽에, 40, 요쪽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160, 이러한 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거는 흑백 이미지였고요.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0이 그 까만색이고 255가 하얀색이 아니고 0은 그냥 검은색이 맞는데 255는 완전 빨강, 완전 파랑, 아니면 완전 녹색 이게 세 가지의 하나가 돼요. 요거는 이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으면은 하늘색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으면은 이게 노란색이 나오게 되고 뭐 이러한 내용이 있고 빛은 이제 세 개를 다 섞으면 점점 밝아지니까 모두 다 섞었을 때 하얀색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있죠.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제 빨간색은 여기 밑에 요쪽은 블락 처리하고 그러니까 까맣게 하고 요쪽은 지금 빨갛게 그 다음에 초록색은 이쪽 부분만 초록색으로 파란색은 이쪽 부분만 파란색으로 했는데 이게 이 그림을 흉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빨강으로 밑에 부분 요 부분은 이제 빨강으로 하고 여기에서 왼쪽 상단은 제가 초록색 왼쪽 상단은 이제 초록색 빛이 이제 비추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은 여기는 파란색으로 하고 요 빛을 이제 겹쳐가지고 그리게 되면은 빨강을 제가 보여주면 밑에만 빨갛게 되고 위에는 까맣게 나오죠. 그 다음에 초록을 보여주면은 밑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왼쪽 위에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오른쪽 위가 초록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빨강이랑 초록이랑 블루를 더하게 되면은 숫자들이 합쳐지면서 얘하고 얘하고 겹치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되고
빨강이랑 파랑이랑 겹치는 부분은 보라색으로 되고 세 개의 색상이 겹치는 부분은 하얀색으로 되어 갖고 아까 이제 빛의 삼원색의 그 위키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채색은 이제 RGB를 이제 같은 비율로 섞으면은 무채색이 돼요. 무채색은 이제 흰색부터 회색, 검은색을 무채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색상에 대한 공부는 이제 끝났고, 다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으로 오면은, 자, 여기에서, 683은 요 세로에 있는 요거죠. 그쵸? 그 다음에 1024는 요만큼이 이제 1024만큼이죠. 그쵸? 요거 두 개는 이제 픽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개는, 처음부터 빨강, 그 다음 파랑, 초록, 빨강, 초록, 파랑이구나. RGB 순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683은 다 뽑고, 넘파이죠,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1024에 해당되는 애도 다 뽑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0 요렇게 하면은 얘는 뭐예요? 빨강.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랑. 그 다음에 이거구나. R G B. 그쵸? 요렇게 의미하니까 여기를 제가 R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고 요거를 이제 G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B라는 변수로 저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되죠. R은 쉐입이 683에 1024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첫 번째만 뽑아서 왔으니까 요거를 리쉐입 해줄 건데 그냥 1차원 벡터로 뽑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숫자만큼 이제 1차원으로 되어 있을 거고 1차원으로 되어 있으면은 PLT 히스트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는 이 구간을 좀 세밀하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옵션을 줘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려보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X가 원래는 지금 120부터 200까지만 보이는데 원래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255잖아요. 그쵸? 그래서 X의 레인지를 0부터 2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X인가? 뭐지? 그냥 레인지구나. 그럼 아까 위키에서 봤던 그 그림이랑 똑같이 나오죠? 이러한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빨강에 대한 거였고, 녹색에 대한 거를 이제 그려보면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지가 무채색이니까. 빨강, 녹색, 그 다음 파랑이 다 이제 똑같은 비율로 섞여 있어야지 무채색이 나온다고 했죠. 아무튼 모두 보니까 지금 이 120 근처에서 200 사이 값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펼치고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까 임포트 해온 그 CV2라는 패키지에서 이퀄라이제이션
hist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게 수행이 돼요. 이 자세한 원리는 별로 이제 알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얘를 수행을 하면은 일단은 R에 대한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쵸? 우리가 근데 일시적으로 리쉐입을 한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렸던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V2 equalization 얘를 적용을 하면은 뭔가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숫자들이 좀 바뀔 겁니다. 중요한 건 얘도 이제 쉐입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변환이 되어 있는 R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 전개로 G에 해당되는 것도 변환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것도 초록색도 변환을 시켜요. 자, 그러면 R이랑 한 이 정도만 볼까?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에 있는 값이 좀 더 레인지가 퍼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얘는 이제 120 얼마부터 좀 옹기종기 모여있는 느낌인데 여기는 이제 200이라는 값도 있고 6이라는 값도 있고 많이 퍼져 있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PLT 히스트 R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이러한 그림이었잖아요. 이러한 그림이었잖아요. 괜히 했네. 다시 BINS U 그 다음에 레인지는 이러한 그림이었는데 변환 후를 겹쳐서 그리게 되면은 그림이 있으니까 조금 줄일게요. 이게 더 보기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변환한 후였죠. 이렇게 겹쳐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기술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쓰면 됩니다. 이제 뭘 하면 돼요? 이미지를 복원시켜 봐야 되겠죠. 우리가 RR이랑 GG랑 BB 이렇게 세 개는 각각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쉐이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의 쉐입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요거를 조합해 갖고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683, 1024, 3에 해당되는 디멘전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2차원 3개를 조합해서 3차원 어레이를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하고 mp 스택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축을 추가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쉐입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다시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바뀐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내가 이 출력 결과를 이미지 2라고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뭐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미지는 쉐입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미지 2는 쉐입이 이렇게 생겼죠? 똑같겠지 뭐. 근데 이미지가 지금 여기 옆에 좌우로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으려면은 지금 683, 1024, 3 이러한 두 개의 어레이가 컨캣되어서 어떤 포맷으로 나와야 돼요? 얘가 지금 요게 2048로 바뀌면 되겠네요. 683, 2048, 3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붙일 건데 두 번째 축을 건드리면 되고
컨캣을 하면은 쉐입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양옆으로 이렇게 붙어도 되겠죠. 이런 그 데이터 프레임, 아니 데이터가 아니고 이런 어레이를 다루는 게 뭔가 이제 좀 어렵다 이러면 그려놓고도 이거 많이 바뀌었나 하려면 이제 여기 갔다가 여기 다시 밑에 내려갖고 이제 봤다가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되게 이제 불편한 거죠. 아니면은 캡처를 해갖고 양옆으로 이렇게 붙여갖고 보든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익숙해지면 편리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다들. 이거 별 내용 없었고 후다닥 하겠습니다. 어, 이,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잘 실행된다라는 내용이어가지고 여기는 라인 플랫. 라인 플랫은 이제 그 1, 2, 3,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2. X축은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그러니까 0, 1, 2, 3. 요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라인 플랫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스캐터 플랫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요렇게 그리면은 이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 점들을 그냥 쭉 이어주는 게 라인 플랫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림에 라인 플랫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 라인의 모양을 변경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점점을 이용해서 점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R이라고 치면은 색상이 변경될 수도 있고 색상도 변경하고 점선으로도 만들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이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 기본적으로 GPT한테 물어보면 되게 잘 알려줍니다. 이런 그 옵션 같은 거는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물어가면서 이제 그때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시 같은 거 이제 많이 있고 책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 B는 이제 파란색이 약자예요. 여기에 있는 그 색상 같은 게 이미 정의되어 있는 색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고 내가 이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색상을 쓰고 싶을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아까 했네. 이것들의 옵션을 보는 게 여기 매프란 라이브러리에 있는데 지금 그 기본적인 플랫 이외에 세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컬러를 바꿀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인의 타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선으로 할지 점선으로 할지. 세 번째는 마커를 추가할 수 있어요. 마커는 이제 스캐터 플랫에서 그 점들 있죠. 점의 모양. 동그란 점으로 할지 다이아몬드 점으로 할지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점은 포인트 마커라 되어 있고 O는 서클 마커라 되어 있고 V는 뭐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뒤집힌 형태인가 보네요. 이렇게 꼭지점이 밑에 있는 그런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실선, 이렇게 아까 두 개 한 건 아까 점선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점선이랑 점이랑 이제 이어져 있는 뭐 그러한 선을 의미하는 것 같고 색은 이제 B가 블루, G가 그린, 그 다음에 R은 레드, 여기 C는 하늘색, 그 다음에 요건 아마 보라색 비슷한 거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가 기본이에요. 요게 이제 기본형인데 제가 만약에 지금 색깔을 B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미 실선이지만 실선으로 이제 한 번 더 하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고 지금 여기는 색상이랑 라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컬러하고 라인을 쓴 거고 마커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마커는 이제 이렇게 O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커가 추가되죠. 그 다음에 이 마커가 싫다. 그러면 아까 이런 마커도 있었는데 삼각형 뒤집힌 형태의 마커가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형태의 마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태에서 라인을 요거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점점으로 바꾸면 라인이 바뀌고 이 상태에서 색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순서로 뭐를 입력할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숫자가 몇 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위치가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라인에 내가 R이라는 예약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B라는 예약어는 파란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B를 내가 볼 막 이렇게 해서 모양을 공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하고 싶어도 B가 이미 색상으로 예약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는 못 쓰겠죠. 왜냐하면 B가 어떤 B인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에는 지금 많이 없어요. 색도 몇 개 이제 쓸 수가 없고, 색도 이제 딱 요 정도만 쓸 수 있고, 요 정도만 쓸 수 있고, 아까 이제 다 하면은, 몇 개 이제 조합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안 헷갈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렇지만, 나는 이제 여기 있는 색 말고 좀 더 이제 다른 색 같은 것도 쓰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일단 해놓고, 내가 색을 컬러라는 옵션을 줘서 나는 라임색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색을 원하면 특정한 색을 픽스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솔직히 이런 색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빨강, 파랑, 이 정도만 이제 쓰면은 우리는 사실 충분하단 말이에요. 저는 충분해요. 저는 이제 충분해가지고, 나는 색은 그냥 크게 상관없어.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서 기본 옵션에 제공하는, 이러한 색을 쓰는 거죠. 이제 요런 색들을 이제 쓰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라인 플랫이랑 그리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 요건 이제 라인의 타입을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K는 이것도 되게 웃겨. 원래 K가 이제 블랙인데 블랙이면 B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블루로 이미 B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K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이제 단어를 이제 많이 쓸 수 없다라는 한계가 좀 드러나죠. 요건 이제 당연한 거죠. 컬러를 이렇게 BR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블루를 의미하는 컬러고 요거는 레드를 의미하는 컬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색상이 중복이 되게 되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라인 타입도 중복으로 쓰면은 에러가 나게 되겠죠. 스캐터 플럭 그리는 방법. 그냥 이 상태에서 라인에 대한 타입을 쓰지 않고 마커만 지정하면 스캐터 플랫이 돼요. 요렇게. 아까 얘가 서클 마커였죠? 그리고 요거는 단 마커였잖아요. 그래갖고 요러면 이제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X라고 하면은 여기 마커가 X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쭉 그리는 방법들, 마커하고 이제 색상이랑 같이 바꾸려면 이제 요거는 이제 마커, 서클 마커를 의미하고, 여기 있는 R은 색상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쓰면은 마커는 이제 서클 마커로 하고 색상은 빨간색으로 해라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중요하다. 했던 거긴 한데요. 내가 이제 처음에 1, 2, 4, 3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 밑에 3, 4, 1, 2. 그러니까 이거는 1, 2, 이쪽이 4, 이쪽이 3. 요런 거를 그렸고, 그 다음에 3, 4, 1, 2라는 그래프도 이렇게 그렸는데, 이번에는 점선으로 하고 마커도 이제 서클 마커로 추가했네요. 그래서 3, 4, 이쪽이 1, 이쪽이 2.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두 그림을 겹쳐서 그려보고 싶어요. 그냥 같이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그린 게 이제 파란색, 두 번째 그린 게 주황색으로 적용이 되면서 그려지게 됩니다. 색상을 왜 네가 마음대로 정하냐, 나는 내가 정할란다라고 하면은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R, 첫 번째 그림은 R, 두 번째 그림 이제 B로 잡으면은 첫 번째는 빨강, 두 번째는 이제 파랑으로 이제 정해지는데, 이게 한 3, 4개 겹치다 보면 색상 일일이 저장하는 것도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정을 안 하면은 알아서 색상도 잘 정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지금 보이는 두 색상 있죠. 요게 보색 관계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눈에 되게 잘 인식되도록 얘가 색상 배합을 알아서 좀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릴 때는 디폴트로 지정하는 색상들을 보고 그거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겹쳐 그리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죠. x가 지금 0부터 1까지 100개의 점이 균등하게 이제 뿌려져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정규 분포에서 100개를 뽑아갖고 0.2만큼 곱했습니다. 요걸 이제 x라 그러고 요걸 이제 오차라 그러면은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이제 오차항 요렇게 더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오차항이 없었다면은 x, y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겠죠? 그쵸? y는 2x니까. 근데 오차항이 더해지는 순간 여기에서 이 그래프는 요만큼 흔들리게 되겠죠. 아까 방금 봤던 그래프에서 이렇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것만큼이 이제 오차항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트루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트루는 이제 오차항이 없었다면은 y는 2x였을 거야. 이거는 이제 점선으로 추가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 점들이 좀 컸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서클 마크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점선도 조금씩 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옵션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뭐 이해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니까. 어, 잠깐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